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강 기간이라 조금 두 번의 강의를 연속해서 들으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많이 좀 힘드시고 번거로우실 거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처음에 이런 계획이 아니었었잖아요. 이제 그런 계획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닥치게 되는 계획들이 조금 어색하고 난처함들이 조금 존재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문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뭐 시간과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그걸 좀 더 자유롭게 느낄 수 있어야 한다. 뭐 그런 관점이 조금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들어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마 계획으로라면은 제가 이제 보강 기간을 포함시켜서 아마 한번 계속해서 이렇게 연속해서 올리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연속해서 올리게 되는 부분들에 한번 좀 지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국학 12강 이제 여러분과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지난 시간에 한국학의 범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그 범주에서 이제 출발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학이라는 그 아이덴티티가 그 2000년 가까이 되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발현되고 그 중요한 중심 포인트를 잡아왔는지를 조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었죠. 그 11강에 이어서 12강도 그런 한국학의 범주에서 고대 역사와 근대 이전까지를, 그러니까 그 고조선 시대부터 조선 시대 이전까지를 지금 포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포괄하고 있는 그 고대에서 근대 이전까지의 시간들 속에서 한국인이 한국에 대한 그 지역적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어떻게 생각하고 발견해 왔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개발되어 왔는가,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12강도 아마 그런 부분들로 한국학의 범주를 함께 찾아보는 시간을 나눠볼까 해요. 텍스트와 제 이 수업의 소개, 설명을 잘 들어주시면서 뭐 간단히 메모도 하고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대에서 근대 이전까지의 시간 속에서 이제 그 조선시대에 제가 훈민정음까지 말씀을 드렸었어요. 지난 시간에. 훈민정음이라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그 전까지는, 그러니까 조선시대, 세종시대, 그러니까 1500년경 정도까지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 글자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 말은 있는데, 여러분, 말은 있는데 글자가 없다. 되게 답답한 일이죠. 우리는 만약에 편지를 쓰거나, 뭐 여러분들 사이에서도 지금 SNS를 이용해서, 웨이브나 뭐 페이스북을 이용해서 친구나 가까운 지인한테 이렇게 텍스트를 공유하잖아요. 문자를 공유하죠, 문자. 그런데 그 문자가 우리가 말하는 말과 다르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나 그것이 좀 답답하고 어려울까요? 그러면은 문자를 쓰는 사람들을 뭔가 특별 대우하게 되겠죠. 그리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훈민정음이 생기기 이전에 한자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답답함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까요? 해소하기가 아주 어려웠던 거죠. 네, 그런 게 바로 그 글과 언어가 하나로 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부조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조선시대 세종대왕이, 그건 이제 한국의 왕입니다.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이라는 걸 만들어서 우리 문자를 만든 거예요. 그걸 이제 한국학에서는 중요하게 한글이라고 표현합니다. 한글. 그러니까 이게 한글이라는 게, 글이라는 거는 그래프, 기록을 얘기하고 텍스트를 얘기하고, 한이라는 게 이제 대한민국에서의 한자, 그 한이라는 그 한자를 본받아서 한글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런데 한글이 생겼어도 사실은 수백 년 가까이 훈민정음에 대한 연구가 이제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훈민정음이 개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중국어를 쓰는 게, 한자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자를 사용하는 게 그만큼 오래됐기 때문에 훈민정음인 순우리말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되게 등한히 됐었던 것으로 볼 수 있죠. 그랬다가 숙종이라는 왕 이후에 이제 훈민정음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신경준이라는 학자가 1950년, 그러니까 이게 영조 26년 때 펴낸 훈민정음 운해가 있는데, 이건 어떤 책이냐면은 훈민정음이라는 책이 세종 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의문의 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쓰고 있었던 한자는 상형 문자인데 그 상형 문자의 체계와 훈민정음의 그 의문을 접목시키기가 매우 어려웠던 거예요. 그런데 이 책 신경준이 썼던 훈민정음 운해는 훈민정음이 갖고 있는 의문의 원리를 그림을 써서 역학적으로 풀이를 했다. 그러니까 한자를 자주 사용했던 세대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적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어 황윤석이라는 학자가 또 잠오변이라는 걸 썼고, 이 잠오변이라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자음과 모음 할 때 그 자음과 모음에 대한 설명을 담은 거다.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홍영우라는 학자의 경세정음 도설서. 자, 이것도 이제 우리 훈민정음의 바른 음력에 대해서 역설하고 변증하는 책이죠. 경세정음 도설서. 그 다음에 유희의 업문지 등이 이제 연구서로 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몇백 년 동안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었는데 훈민정음 외에 별다른 연구가 없다가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그 훈민정음에 대한, 그러니까 순 우리말에 대한 해석이 담겨 있는 책들을 잇따라 쏟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신경준의 훈민정음 운해, 그리고 황윤석의 잠오변, 홍양호의 경세정음 도설서, 유희의 업문지, 이게 연구서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한국학의 중요한 어떤 핵심 포인트들이 되는 연구 결과들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의학서적이 등장을 해요. 의학서적 같은 것도 우리가 왜 그걸 또 한국학의 중요한 입장으로 조금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의학기술이라는 것도 그 사회와 시대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여러 가지 좀 글로벌 스탠다드로 제시된 서양 의학의 힘이 워낙 압도적이니까 서양 의학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의학 제도가 재편된 것은 사실인데, 본래 예전의 시대로 돌아가 보면은 각자 국가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의료적 기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동양이라고 해서 다 동양이 동양 기법이다, 다 그걸 한의학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는 거죠. 중국에서 사용하고 있었던 중국만의 치료법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베트남이라고 얘기한다면 베트남만의 치료법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학이라고 얘기할 때에도 한국의 문화와 한국의 지역과 한국의 풍토 속에서 치료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기법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의학의 토착화죠. 의학의 토착화라고 그걸 설명해 볼 수 있겠는데, 자, 지금은 이번 챕터에서는 그 의학의 토착화의 예로 한국인의 아이덴티티가 설명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해볼까 합니다. 세종연간이라고 이제 역사책 기록이에요. 이제 과거에는 그 왕족의 역사를, 왕족의 일거수일투족을 이렇게 기록해왔던 역사서가 존재하는데, 세종연간도 마찬가지죠. 세종연간에 등장하는 의방유치라는 책이 있어요. 의방유치. 이거 지금 한자 보시는 분은 요거 편하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기 베트남 학생분들이 한자를 좀 잘 모를 수 있고 그럴 수 있으니까, 의방유치라는 게 이제 의학적인 그 방법의 여러 가지 그 모음집,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병명에 대한, 그러니까 사람이 여러 가지 병명을 가질 수 있잖아요. 뇌가 안 좋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심장이 안 좋을 수 있고, 그리고 외과적인 어떤 타박상이나 치료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수많은 어떤 병명들이 존재하겠죠. 그 병명들에 대한 부분과, 그리고 유형, 그리고 치료 방향, 이런 것들을 집대성한 책입니다. 이게 세종연간이라는 그 시대에 기록된 책이에요. 의방유치. 이게 이제 동양의학의 집대성으로 높이 평가가 됩니다. 자, 이 책은 누가 집필하려고 했냐? 이것도 역시 이제 그 훈민정음을 개발했던 세종대왕이 개발했어요. 세종대왕이 그 어떤 지식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어떤 브레인 콜렉티브 그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요. 그게 이제 집현전이라는 게 그 브레인 콜렉티브 그룹입니다. 브레인 콜렉티브 그룹인 집현전 학자들을 모아서 그 옛날과 현재, 고금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과거와 현재에 계속해서 사용되고 있는 의학적 치료 방식들을 수집 편찬하게 한 지 3년 만에 완성이 된 책이에요.
그러니까 의방유치란 책이 동양의학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서도 여러 가지 중국에서 건너 내려오고 그 다음에 한국에서 토착화되어서 치료 기법으로 남아있던 여러 가지 의학 기법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마음이 뭐 이제 속이 안 좋을 때, 체했을 때, 머리가 아플 때, 심장이 두근거릴 때, 그리고 몸에 상처가 났을 때, 이제 그런 모든 형태들의 어떤 병에 대해서 그거를 치료하면서도 그 심신이 다치지 않게 하는 치료법. 네, 이런 게 동양의학에서는 상당히 중요하게 제시가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동양의학을 집대성하는 책들을 만든 거예요. 그럼 이런 책들을 만드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기록의 힘인데, 이런 기록이 한 권의 책 속에 이렇게 편집되게 돼서 모이게 되면은 그 모이게 되는 책의 다이제스트한 그 특징 안에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실용적 접근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학적으로 실용적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 어느 순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과 고통과 사고에 대해서 그거를 대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졌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그 독특한 아이덴티티라고 할 수 있고 나름대로의 그 성과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게 이제 의학 유치의 시스템이고, 그리고 이어서 1610년에 광해군 2년째죠. 허준이라고, 이게 대장금이나 아니면 허준이라는 드라마에서도 좀 등장을 했어요. 그냥 그 드라마 제목이 허준이에요. 이 인물이니까. 허준이 25권의 동의병감을 펴냈어요. 25권. 의방유치처럼 방대해요. 의방유치는 그보다 더 방대해요. 근데 25권에 이르는 동의보감을 썼는데, 이 내용이 동양의서 가운데에는 가장 특기할 만한 업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동의보감은 사람의 그 나이와 신체와 성별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체질도 분류했고요. 그 체질에 맞춰서 치료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에 대해서 집대성한 책이 바로 동의보감이에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조선 정조대에 이르러서는 몇몇 문인들의 중국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했던 기존의 방법에서 탈피한 조선의 것을 사용하자는 조선 의식도 이제 내세우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치료법도 그러니까 예전에 중국이나 아니면 다른 나라 문화권에서 했던 여러 가지 방식들도 존중하지만 한국인이라는 그 특별한 지역적 특성 속에서 자라온 사람들만이 접근할 수 있는 치료법이라는 게 존재한다. 그게 바로 의학의 토착화예요. 그 의학의 토착화를 계속해서 접근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접근할 수 있게 되는 그 용기가 그 모티베이션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거냐? 바로 세종대왕이 집현전학자들에게 집필하라고 했던 의방유치라는 동양의학의 집대성을 가진 책이라든지 허준이라는 그 의학자가 25권에 펴낸 동의보감이라든지 그러한 책들이 이 우리만의 우리 의학의 토착화를 이루어내자라는 그러한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는 중요한 모티베이션이 되어줬다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조선시대에서 한국학의 어떤 우리가 위인이라고 불릴 수 있을 위인이, 그러니까 인물이 누가 있느냐라고 평가했을 때에는 단연 그 호가 다선이에요. 다산 정약용 선생을 꼽습니다.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그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도 실용적인 정체성, 실용적이면서도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그러한 학자로 알려져 있어서 우리가 많이 지금 주목하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 정약용이라는 그 학자가 실용학자라는 건 뭐냐면 그 실용정신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실용정신은 이제 당시에 유행하고 있었던 학문하고 좀 대비가 되는데 당시 유행하고 있었던 학문은 실용정신이라기보다는 뭔가 근본정신을 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소 추상적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에 있어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제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학문이라기보다는 어떤 인간의 자기 됨됨이, 인간의 어떤 자아의 성립, 인간이 어디로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해만을 좀 극대화시켰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생활에서 정말 활용하고 그것을 개발시켜 나가야 될 실용학문에 대한 어떤 연구나 접근이 미비했던 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은 사람이 사실은 그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연구 방향도 달라진다고 실용적인 것들을 이렇게 천대시하고 뭔가 추상적이고 철학적인 것들과 사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대우해 준다라면은 당연히 학문을 배우는 사람 입장에서도 철학적이고 사상적인 것들을 먼저 배우겠죠. 실용적인 거를 천대시한다면은. 근데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물줄기를 바꿔주는 인물들이 역사의 길목마다 하나씩 존재하는 것 같아요. 다산 정약용 선생이 바로 그런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주는 역할, 가치의 물줄기를 바꿔주는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보는데, 그 정약용이라는 인물이 조선시 선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뭘 제창했냐? 이 조선시 선언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우리의 것을 외면하고 중국의 것을 모방하려는 당대 지식인을 깨우치고 바로잡고자 조선시론을 전개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게 무슨 뜻이냐?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는 그 한국만의, 조선만의 문화로 토착화를 했어야 되는데, 당시의 중국의 국가들이 갖고 있는 사상과 의학과 그리고 여러 가지 매뉴얼들을 그대로 모방하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렇게 모방하는 거, 표절하는 것은 사실은 어떤 정체성을 갖추어내는 것과는 거리가 먼 행동이잖아요. 그래서 정약용은 그런 것들을 깨우치고자 조선시론을 전개했고, 거기에 일환으로 뭐가 있냐면은 삼국사기를 비롯한 우리 선인들의 저서에서 용사할 것과 조선의 현실을 실사하여 조선시를 쓸 것을 선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게 뭐냐? 우리 문학이 우리 민족의 언어와 말과 어를 담아내는 것이어야 된다는 것을 역설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타국인의 중국어의 한자와 중국어에 담겨있는 사상을 통해서 우리의 말과 생각을 표현하라고 했다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지식인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론이었는데, 정약용은 그러한 관점을 사실은 깨우치고 모든 이들이 조선의 현실에 접목시켜서 학문을 배우고 학문을 이해하고 학문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이끌어내자라는 것, 그게 바로 시론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조선시 선언이 뭘 나타냈냐면은 문학의 주체적 자아를 확립하는 선구적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선의 현실에 실사해서 시를 다시 쓴 거예요. 당시에는 시가 중국시가 거의 대세였잖아요. 근데 그런 시를 극복하고 새로운 길을 열 수 있는 어떤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런 점에서 이제 정약용이 갖고 있는 사상의 어떤 우수성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정약용과 같은 사람을 실학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학문이 약간 중국 문화의 것을 그대로 답습을 해서 어떤 한국인의 어떤 아이덴티티와 아니면은 실생활과는 조금 도움이 없는 거리가 먼 그런 방향들을 좀 추구했더라면은, 그 이후에 이 실학자라고 불리우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학문이 실생활과 진짜 조선의 문화와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게 실학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 접근, 실제적 접목, 실제적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학문, 그걸 실학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정약용의 앞선 실학자 이익이라는 인물도 이 시를 무분별하게 답습하는 걸 배경했어요. 그러니까 중국시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당연히 존중하는 거죠. 중국시의 명성은 어떤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점이 있죠. 그런데 그 시를 존중하는 것과 그 시를 존중해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포에틱한 감성을 표현해내는 것과는 좀 별개의 문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의 시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어떤 인도나 다른 문명권의 문화를 답습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고유의 아이덴티티가 드러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자신들만의 흐름과 문화를 이끌어왔다라는 게 그 장구한 역사의 결과와 성과물이라고 할 수가 있듯이, 그때 당시 조선시대에 정약용과 함께 했던 그 앞선 실학자 이익이, 그러니까 실학자 그룹들은 중국시를 그대로 무분별하게 답습하고 표절하는 것을 배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는 우리의 것으로 써야 된다. 우리의 것이라는 게 뭘까? 우리의 말. 그러니까 훈민정음이 개창되고 난 다음에 연구가 없었던 그 이유가 우리 글에 대한 어떤 자부심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한글에 대한 자부심이 없었던 거예요. 한글로 뭘 쓴다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그러한 문화 사대주의적 태도를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학자, 일군의 실학자 그룹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안이함? 그런 핑계대기를 좀 거부하고 중국 시를 넘어서는 우리만의 시를 써야 된다라는 그 자주론을 제창하는 데 이르렀다.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주론이에요. 그리고 박지원, 연암 박지원 선생인데 이분도 이제 실학자입니다. 박지원도
모방의 것에서 탈피해서 조선만의 것을 찾아서 조선 문학을 정립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조선 문학 정립.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그 말과 글을 이제 실용적으로 한글을 사용해서 사용하고 쓰고 하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문학을 한다든지 뭔가 그 중요한 예술행위 있지 않습니까? 그 예술행위를 해나가는 데 있어서는 한자를 써야 된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던 거죠. 그런데 이 실학자 그룹들은 거기에 대한 생각을 조금은 탈피하고 벗어나서 우리만의 문학, 그러니까 훈민정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우리글, 한글로 문학을 수립하고 성립할 수 있는 그런 자주성이 필요하다.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에서는 그게 되게 단순하고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한자를 몇천 년 동안 써왔던 사람들에게는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기 있게 실학자들은 이익, 저격용, 박지원 등의 실학자들이 모방을 탈피해서 조선의 것을 써야 된다라는 조선문학 정립을 주장했죠. 자, 그런가 하면 또 아이덴티티에 중요한 것 중에 김종호라는 인물이 27년 동안 이 한반도 땅을 곳곳에 그냥 발로 뛰어다. 그때 뭐 비행기가 있기를 했습니까? 뭐 차가 있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발로 뛰어다니면서 27년간을 혼자 발로 뛰어다니면서 대동여지도라는 이 책을 개정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이 책은 뭐냐면은 지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도라는 게 또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중국, 베트남, 지금 한국, 일본 이렇게 있는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그 나라 지역의 모양새를 모른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와 국가의 어떤 지형, 그리고 면적, 규모, 인구,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지형 지물의 상태, 그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사실은 문화적인 되게 선진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대동여지도가 27년간 혼자 전국을 다 누볐던 김종호로 인해서 한반도의 최초의 지도, 아주 매우 정밀한 지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종호의 대동여지도 이야기를 좀 더 해볼까요? 지도가 없다라는 것은 또 다른 의미, 곧 전략적인 의미에서 매우 후진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 그 당시의 나라에서는 계속 전쟁을 벌이고, 그리고 전쟁의 위협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 전체적인 그 나라의 채무에 대해서 인식을 못한다 그러면은 내가 살고 있는 땅이 어느 정도 넓은 건지, 어느 정도 광대한 건지, 혹은 어느 정도 좁은 건지, 그런 어떤 인식의 범위나 사이즈를 조금 재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도를 개발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 개발에서부터, 그리고 인구를 분산시키는 어떤 효과, 그리고 자연재해에 대응하고 맞설 수 있는 선제적인 정보 취득.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지도, 국토에 대한 어떤 입장과 파악을 가능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종호의 대동여지도를 출간 계기로 그 조선에서는 국토에 대한 관심이 증폭이 된 겁니다. 국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게 되어서 그 국경이죠. 그러니까 나라와 나라를 맞대는 경계선, 호리즌인데 국경에 대한 역사지리학적 검토, 그리고 조선 산천, 그러니까 조선이라는 이 한반도요. 한반도 땅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금 계신 이곳이에요. 한반도는 산과 물이 많아요. 그래서 조선 산천에 대한 자연지리학적 검토가 이루어지면서 대동여지도 출간을 계기로 각종 지도를 바탕으로 한 지리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geographic theories 같은 거예요. 지리학 같은 거예요. 네. 최천벽이라는 인물이 펴낸 대동상이고, 그리고 철종연간에서 남병철, 남병길 형제가 펴낸 시헌기요, 추보첨예, 성경 등은 천문학 분야에서 매우 뛰어난 저서로도 평가가 돼요. 그러니까 이 지리학적 검토와 동시에 천문학에 대한 이해와 자연과학에 대한 이해를 담은 책들이 주로 이제 출간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실용학이라고 할 수 있는 실제적인 현실에 접목해서 함께 그걸 적용할 수 있는 학문적 체계라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실용학이 각광을 받기 시작했던 그 이유는 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그 실용적인 학문을 통해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확립한다라는 그런 중요성과 이게 맞닿아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맞닿아 있는 정체성 확립 속에서 이제 대동여시도 출간을 계기로 천문학 분야까지도 이제 실용의 바탕을 둔 실용적 시도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학을 통해서 한국학도 그 아이덴티티가 조금 더 명확해진다. 그리고 그 근본에는 언어적 관심이 있는 거겠죠. 자, 첫 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두 번째 시간 돌아오겠습니다.